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얘기를 어제도 전해주셨는데 이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베이징에서 그 샤를 미셀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하고 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뭐 예상했던 대로 어떤 그 특히 그 무역 부문 갈등 문제 같은 걸 놓고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서로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상당한 그 기싸움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또 두 사람이 리창 중국 총리도 만났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담 할 예정이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헝가리가 지금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샤를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제 브뤼셀에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로 네. 어제 하루만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단체로다가 그 중국 주석을 대면 정상회담한 거는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도 쪽에서는 언론 쪽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확실히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짚은 그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앙 TV 그 보도를 보면요,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다르다고 라이벌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협력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견이 있다고 서로 대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유럽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높아서 더 많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깊고 넓은 협력으로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 반덤핑 조사하고 있는 걸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과 유럽도 지금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이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요, 그 중국하고 유럽이 상호 이익과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외신들은 간섭 제거라는 게 유럽연합이 미국 외교에 종속되지 말고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하라, 이걸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식의 지적을 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읽혔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중국 쪽의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들어봤고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그 외신들 전한 걸 보면요, 네. 뭐 예상대로 중국과의 그 무역 불균형 해소, 특히 여기 목청을 높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이 시진핑한테 중국의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지만 명백한 불균형, 이견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아주 정면에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미셸 상임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중국하고 안정적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호혜 원칙에 기반한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 조금 뭐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앞서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작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중국의 무역 적자가 한 4천억 달러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앞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매체하고 또 유럽 연합 쪽하고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게 좀 확실히 다릅니다. CCTV는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유럽 연합이 중국하고 디커플링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그 양국 관계 동력을 뭐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는 식의 이제 그런 걸 부각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중동 문제에서도 중국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 유럽연합 인사는요,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자꾸 피해가는데 러시아가 이게 중국이 이걸 돕는데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대로 중국은 여기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큰 그건 뭐 돌파구는 없습니다. 뭐 예상됐던 겁니다. 네. 중국과 유럽연합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들이 비슷한 듯하지만 서로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미묘하게. 그렇죠. 네. 지금 차이가 좀 보이네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중국에 공식 통보하자 중국이 또 발끈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외신 보도가 지난 3일 그 공식 탈퇴한다는 서한을 이제 이탈리아가 중국 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달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공식 통보를 한 걸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여기 대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탈리아가 정식으로 참여 중단을 밝혔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앞으로 중국하고 이탈리아 관계가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1대1로 협력을 먹칠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 그 이제 세 번째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열렸죠. 베이징에서. 그때 이탈리아도 왔다. 그러면서 뭐 많은 사업 성과도 있다. 그러면서 뭐 이탈리아가 빠짐에도 이런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아무래도 G7에서 유일하게 지금 1대1로에 그동안 참여를 해왔는데 중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먹칠을 하는데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건 먹칠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거의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서도 드네요. 중국 외교부도 이렇게 이탈리아를 아주 막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네. 미국을 두들기는데 저 무게를 두는 것 같다는 식의 이제 그게 이제 외신들 분석입니다. 그 이탈리아 탈퇴 움직임이 이제 가셔되고 나서 계속 중국발 위협을 꾸며내는 미국이 뒤에서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해온 점을 외신들이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2019년이죠. 그때 이제 콘테 총리 때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5년마다 연장이 되는데 올해 말까지 협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그 연말 전에 이제 더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네. 멜로니 총리는 뭐 작년 10월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탈리아가 1대1에 참여한 건 큰 실수다 해서 탈퇴하겠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안 된 거가 가장 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3조 5천억 원밖에 안 됐다. 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많죠. 152조 뭐 원이 넘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한 33조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주 네. 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래도 중국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탈리아 당국자도 1대1로에 더는 참여하지 않지만 중국하고 우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참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얘기는 끝까지 하기는 하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푸틴과 빈살만이 브로맨스를 연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제 푸틴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좀 전격적으로 방문했죠. 네. 전투기가 뭐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그냥 아랍에미리트 가는 데까지 다 이렇게 호위를 하고 러시아 국방부도 그걸 또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잇따라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을 만난 게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우리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니들 안 된다. 이거를 내외적으로 과시를 한 거라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물론 뭐 최근에는 미국하고 관계가 정 같지 않지만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죠.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재를 받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해진 얘기 좀 SNS에 전해주세요. 글을 네.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실무 방문에서 받은 환대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수준을 잘 보여준다. 약간 비아냥조에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아부다비 공항에 직접 나와서 푸틴을 딱 안으면서 내 친구다 이렇게 강조한 점. 그다음에 네. 뭐 사우디에서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푸틴에 대해서 당신이 오니까 리야드가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환대가 외교 경제적으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의 중립 기조를 유지해 왔고 서방 제재에도 거리를 둬왔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이 계속 견제하는데도 전자부품 같은 거,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자부품 같은 거를 계속 러시아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애초에 왕세자가 모스크바에 올 예정이었는데 내가 왔다. 이런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그런 네. 얘기를 또 굳이 했네요. 네. 리야드에서 이렇게 만나서 원래는 그 왕세자가 모스크바에 올 예정이었는데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제재가 심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좀 과실한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뭔가 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펙 플러스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조금 좀 감산 정책이 좀 삐거덕거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다는 겁니다. 크렘린궁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양쪽 정상들이 앞으로 올해 오펙 플러스 구도 안에서 산유 정책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쟁에 대해서도 어떤 예, 언급이 있었죠. 푸틴이 네. 뭐 그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가자 지구 휴전, 민간인 보호, 뭐 영구적인 평화 노력 필요성 강조를 했는데 글쎄 그러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내야겠죠. 항상 전쟁 얘기를 하면 자기들 전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글쎄 얘기를 하게 말입니다. 되는데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소국 가이아나 자원의 노다지 땅 합병을 노고라 한다. 이거 어떤 얘기죠? 잘 몰랐던 얘기인데. 베네수엘라가 네. 지금 그 좌파 정권이라서 미국이 엄청나게 두들겨 왔죠. 네. 그런데 또 이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바로 옆에 가이아나가 있거든요. 가이아나. 예, 네. 거기는 인구가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우리 한반도 크기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에 붙어 있는 그쪽 땅에 그야말로 자원 노다지 땅입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많은가요? 거기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이아몬드 금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근처 해상에서 유전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눈독을 계속 들여오다가 그냥 참 이건 좀 약간 어이가 없네요.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곳을 그냥 자기들이 합병해 버렸습니다. 합병을 했다고요? 예,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통과가 됐다. 네. 그 남의 나라 땅인데요. 여기가 이제 과야나 에세키바주라는 곳인데 이거를 아예 자기네 지도에다가 편입을 하고 새로운 주로까지 이렇게 지도에 올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국제법상 효력은 없는데 지금 이 땅에는 지금 가야나 인구가 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여기 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인데 그 베네수엘라가 지난 3일 국민 투표를 했는데요. 55% 이상이 합병합시다 찬성을 했습니다. 글쎄 이거는 자기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 당연히 찬성이 뭐 그렇겠죠.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나가 뭐 가만히 안 있죠.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미국 CBS 인터뷰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가야나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권이고요. 나머지 뭐 다른 국가들은 전부 스페인어를 쓰는데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나 대통령이 이제 워낙 소국이고 힘이 없으니까 그 쿠바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쿠바한테 좀 뭐 지원도 요청한 모양입니다. 쿠바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하고 좀 같은 좌파 정권이니까 좀 가깝죠. 네. 브라질도 지금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양쪽하고 다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 브라질 대통령 특사도 앞서 가서 좀 싸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이 그 이른바 그 이번 국민 투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다가 야당 인사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뭐 엑선 모빌도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 투표를 방해했다. 이게 이제 미국 회사죠. 그 다음에 한동안 좀 뜸했던 이름인데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지지를 하는 인사인데 이 사람도 지금 자칫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하네요. 네. 지금 이게 뭐 국제법 상으로는 효력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방에서 막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런 좀 식으로 황당하죠. 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관련이 있다. 일단 자, 네. 미국 쪽에서 그 거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 매우 우려스럽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무력 출동 충돌 같은 걸 원치 않는다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그 가야나 군 헬기가 베네수엘라 그 접경 근처에서 추락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격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5명이 군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가야나 군하고
합동 비행 훈련을 뭐 실시한다. 그러니까 좀 이제 군사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인데요. 아주 좀 또 좀 조용할 만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시끌시끌한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다음 얘기로 가봅니다. 유럽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있다고요. 시베리아가 섭씨 영하 58.7도라는 건데. 지금 확실히 기상이변이라는 게 뭐 이제는 뭐 기상이변해도 뭐 그렇게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말이죠. 지난 11월이 그 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물론 유럽이 작년에도 좀 따뜻하고 눈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겨울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초겨울부터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보니까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초겨울인데 수온지가 섭씨 영하 58.7도까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데도 지난 주말에 뭐 엄청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왔고요. 이런 식인데 아무래도 뭐 기상이변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 전문가들 얘기는 북극 상공의 어떤 그 찬 공기 소용돌이 이게 이제 막 그냥 변덕을 부리는 이른바 북극 진동하고 연계가 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네. 이제 대기 상층부에 빠른 바람 이제 재택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겨울철에 우박이 오는 네. 좀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최근에 또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전 세계가 약간 기상이변이 좀 약간 흔한 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또 지구의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예년보다 따뜻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이게 기상이변 이런 것에 이제 거듭 또 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콩 매체 보도인데요. 중국의 사교육 단속이 역효과가 오히려 크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중국이 그 독일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2017년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인문 대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 대학교. 보내니까 이제 직업 고등학교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네. 특히 이제 지금 중국 당국 전망을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제조업 분야에 숙련 노동력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른바 50대 50 정책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한 절반은 반은 네. 직업고등학교를 가고 나머지 한 50%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고를 가도록 그런 정책을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난다는 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분석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왜냐하면 있을까요? 학부모들이 직업고등학교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 같은 것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네. 인문고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부에서 이걸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인문고등학교 입학 문화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부담이 훨씬 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사교육이 더 커졌다라는 거네요. 어떻게든지 자기 아이는 인문고를 보내고 네. 싶기 때문에 문화가 그만큼 좁아졌으니까 문이 좁아져서. 네.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만큼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출산 의지까지 꺾이는 역효과도 난다는 게 그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학부모는 아이가 인문고 진학에 실패를 한 케이스는 야, 너 그러지 말고 유학 가라.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생겨가지고 또 이게 또 캐나다 같은 데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연관이 된 연구가 또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 중국 순이다. 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인구 공공정책 전문 연구소가 이제 위와 인구 연구소라는 데가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로 돼 있는데요. 중국이 두 번째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이제 태어나서 18살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GDP에 대비를 해 보니까 1인당 이제 GDP로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7.79배, 그러니까 7.8배 정도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6.9배, 한 7배 정도. 우리하고 차이가 그래도 크네요. 우리하고도 한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럽 주로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한 3.6배, 호주는 한 2배가 조금 넘고요. 프랑스도 한
2배가 조금 넘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 양육비라는 게 뭐 18세까지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그렇죠. 앞서서 뭐 사교육도 얘기했는데. 사교육도 들어가서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중국 모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이런 부담까지도 크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